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열대야의 그림자, 건강, 도시, 환경의 위협에 관한 글입니다. 그냥 잠 못 드는 더운 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삶 전반에 훨씬 더 깊고 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열대야의 진짜 문제가 뭔지, 또 왜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이게 단순히 덥다 이런 불평 수준이 아니라 열대야가 우리 사회 시스템이자 환경에 보내는 그 경고 신호, 이걸 좀 제대로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훨씬 다층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가장 먼저 와닿는 건 아무래도 건강 문제겠죠. 밤에 체온이 제대로 안 떨어지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죠. 근데 이게 그냥 좀 피곤하다, 이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피로 누적은 뭐 기본이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 있잖아요. 그런 게 악화될 수도 있고. 네네, 위험하죠. 특히 어르신이나 아이들한테는 이게 정말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다. 이 점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맞습니다. 그게 그냥 개인의 건강 문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비용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 비용까지요? 네, 냉방 때문에 전기 엄청 쓰잖아요. 그럼 에너지 비용 오르고 심하면 전력망 전체가 좀 불안정해질 수도 있죠. 뭐 갑자기 정전이 된다거나 또 에어컨 없이 더위에 그냥 노출되는 그런 냉방 취약계층들, 그분들 고통은 더 심해지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기업들도 보이지 않는 비용을 치른다는 거예요. 기업이요? 어떤? 직원들 집중력 떨어지고 뭐 열 스트레스 때문에 생산성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와, 진짜 기업 생산성까지요? 그건 생각 못했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농업, 생태계까지 다 영향을 준다니? 네, 밤 기온이 높으면 작물도 잘 안 자라고요. 수확량 줄고 가축들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래서 뭐 사료 잘 안 먹고 병에도 쉽게 걸리고요. 정말 우리 사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인데요, 이거. 물속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온 오르면 큰 타격 받거든요. 정말 전방위적인 문제죠. 그럼 이 지긋지긋한 열대야 도대체 왜 이렇게 심해지는 걸까요? 원인이 있겠죠? 네, 자료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원인을 짚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다들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그리고 해수 온도 상승입니다. 아, 지구 온난화. 네, 지구 전체가 더워지고 특히 우리나라 주변 바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밤에도 기온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 이게 일찍 확정하는 걸 꼽던데요. 맞습니다. 이 고기압이 일찍 그리고 아주 강하게 자리를 딱 잡아버리면 장마전선이 위로 못 올라가고 계속 덥고 습한 바람만 남쪽에서 불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장마는 짧아지고 더위만 계속되는. 그렇죠. 특히 올해처럼 바다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해양열파라고 하죠. 그런 해에는 이 고기압이 더 오래 버티면서 열대야를 더 부추기게 됩니다. 해양열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마지막 원인은 뭔가요? 마지막으로는 도시 자체의 문제입니다. 바로 도시 열섬 현상인데요. 이게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아, 도시 열섬. 들어봤어요. 네, 낮 동안에 아스팔트랑 건물들이 열을 엄청 흡수하잖아요. 그 열을 밤에 다시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밤에도 더 높은 거죠.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실제로 서울 같은 대도시는 같은 날이라도 저기 외곽 지역보다 도심 야간 기온이 한 3도, 많게는 5도까지도 높게 나타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3도에서 5도요? 와, 그 정도면 진짜 체감으로는 엄청난 차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에다가 우리가 만든 도시 환경이 더해져서 열대야를 더 심하게 만드는 셈이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이렇게 복합적인데 이건 해결할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특히 이미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완벽하게 딱 해결한다. 이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도시 차원에서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게 기본이면서도 아주 중요해요. 나무나 공원 같은 거요? 네, 나무랑 공원이 그늘도 만들어주고 또 증발산 작용이라고 해서 물을 증발시키면서 주변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하. 또 건물 지붕이나 도로 포장에 쿨루프나 쿨페이버먼트 같은 거 들어보셨죠? 쿨루프? 쿨페이버먼트. 아, 그 햇빛 반사시켜서 덜 뜨겁게 만드는 기술 맞죠? 네, 맞습니다. 열 반사 기술이죠. 햇빛이 덜 흡수하게 하는 특수 페인트나 포장재, 이것도 꽤 효과적이고요. 옥상 정원이나 빗물 활용 시스템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책적으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정책적으로는 일단 열 대응 전담팀 같은 걸 좀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무더위 쉼터 같은 냉방 공간 있잖아요. 이걸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쉼터 중요하죠. 그리고 전기 많이 쓰는 시간대에 요금을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IT 기술로 전력 공급이랑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죠. 그걸 활용해서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폭염에 특히 취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우리 각자 개인 차원에서는 이 더운 밤을 어떻게 보내는 게 최선일까요? 당장 오늘 밤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요, 우선 제일 시원한 시간대, 예를 들면 새벽녘, 그때 창문 열어서 환기 한번 싹 시키고 낮 동안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걸로 집안에 열기가 들어오는 걸 최대한 막는 게 기본입니다. 아, 낮에 열 차단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선풍기랑 서큘레이터 같이 쓰면 공기순환에 훨씬 도움이 되고요. 잠옷이나 침구는 좀 시원한 소재, 통기성 좋은 걸로 고르시는 게 좋죠. 에어컨은 너무 춥게 26도 이하로 하시기보다는 한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 또 냉방병도 조심해야 하고요. 그렇죠. 냉방병도 문제죠. 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열대야는 이제 가끔 찾아오는 유난한 더위,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매년 대비해야 할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 에너지 정책, 또 건강지원 시스템까지 이 사회 전체가 좀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단순히 이 더위를 그냥 견디는 걸 넘어서서 이 점점 뜨거워지는 밤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 있잖아요. 네. 이 과정이 과연 미래의 도시 모습이나 우리가 일하는 방식, 더 나아가서는 밤이라는 시간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청취자분께서도요.